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HNS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순우라고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교육을 좀 의뢰를 받아서 하게 됐는데요. 제가 교육을 할 내용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화면은 나오질 않나요? 네, 전자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전자파가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제 제일 크게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전기 매트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화재 발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전기 매트 얼마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화재를 얼마만큼 예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국제암연구기구에서 1999년도 전자파를 암 발인자 2등급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2011년 5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라든가 전 세계 방송 매체에서도 전자파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슈화를 시키고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표와 같이 보시면은 1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들일 거고요. 지금 이제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2등급 B에 속해 있는데요. 암 유발 가능 그룹이라고 해서 이 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2등급 B 표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속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고 이제 어떤 건물을 들어가든지 간에 온도 체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평균 사람 체온, 저도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온도 체크를 했습니다. 36.5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를 보면 1도 정도가 높으면 37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입장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1도나 2도 차이가 굉장히 사람한테 영향을 괜히 엄청나게 크게 이제 미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파가 왜 해롭냐라고 하면 전자파가 사람이 이제 피폭을 하게 되면 그게 전자파를 사람이 받아들이면 이 전자파라는 게 열로 변하게 됩니다. 열로 변하기 때문에 이건 TV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건데요. 이 사람의 몸에 이제 열이 변하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가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암이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몸의 이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보고된 문헌입니다. 쉽게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센티미터당 전력 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0.16에서 1, 한 1 정도가 되겠네요. 1 마이크로와트당 고주파를 5세대에 걸쳐 가지고 피폭한 쥐에게 불가학적인 불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학생의 운동 기능, 기억력 저하라든가 AM, FM 이런 부분들 보시면 다 어떤 전자파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뇌 해마에 대한 변화, 그리고 면역계의 영향, 이런 부분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파에 대해서. 그러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부분들의 전 세계에서 일반적인 노출 허용치, 그러니까 전자파 허용치가 되겠습니다. 전자파 허용치라고 하면 미국 FCC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00 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와트를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0 마이크로와트 이고요. 그리고 그 이하로 본다고 하면 벨기에,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스위스 뭐 쭉 있습니다만 전체당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굉장히 전자파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나 일본을 빼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위가 되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미국 도시 15개의 도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낮게 합니다.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파에 대한 규제를 극히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전 세계에서도 전자파가 엄청나게 위험하다 라고 다들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보건기구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전자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나오죠. 예. 미국하고 일본뿐인데 실상 미국 15개 주에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장과 둘째 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전자파를 어떻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에 대한 표를 준비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거 SBS 방송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안 번지는 마을, 살고 싶다. 집중 취재해가지고 한 내용인데, 마을 전체 주민 40%가 암 환자라고 합니다. 방송에서, SBS 방송에서 다뤘으니까 정상적인 부분들이겠죠. 실제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들이겠고요. 마을 주민의 40%가 암 환자다라고 하면 사실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게 사실 40%가 암 환자인데 전자파 때문에 암이 걸렸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룬 내용인데 전자파 때문에 암이 걸렸다라고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마을 주민 40%가 암에 걸릴 정도면 전자파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마을에는 이렇게 고압 선로, 철탑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철탑. 사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 살고 있으면 전기가 220V, 상용 전기 220V 전기가 들어와요. 220V 전기도 전자파가 무서워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 220V 전기도 얼마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몇 메타를 끼워서 사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압 중에도 특고압에 속합니다. 특고압.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철탑 선로에 지나가는 전기가 154,000V예요. 154,000V. 220V 가정용 상용 전기 220V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약 한 700배가 높은 전기입니다. 이 철탑에 지나가는 전기가. 그래서 요는 이 마을 주민들의 40%가 암에 걸렸는데 이거를 방송에서 다룬 이유는 뭐냐면 암 환자가 40%인데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사실 이걸 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보면 50대, 60대, 70대 분들이십니다. 젊으신 분들이 암에 걸렸다라고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시골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암에 걸렸다라고 해서 방송에 나왔는데 사실 이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계속 쭉 사셨어요. 40년, 50년, 60년 동안 사셨어요. 그게 이 전자파에 조금씩 피폭이 돼가지고 결국은 암이라는 게 한 번에 확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뭐 이렇게 피폭이 되다가 보면 암덩어리도 조금 생겨가지고 저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4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게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렸다라는 부분들을 입증을 시켜야 되는데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사실 40년 동안 누가 연구를 해가지고 40년 동안 연구하다가 죽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전자파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보면 전자파가 아이들한테 더 위험하다라는 부분들도 SBS 뉴스 8시 뉴스 헤드라인으로 다뤘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올려봤고요. 내용을 보시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도표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7세 어린이입니다. 7세 어린이고 성인을 비교해서 전자파에 대한 흡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랬더니만 1m 거리에서 1V의 세기 1기가에 대역의 전자파를 방출할 경우에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량은 30 마이크로와트, 성인은 20 마이크로와트. 어린이가 성인보다 15배가 많다라는 결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SBS에서 8시 뉴스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이 성인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7세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7세 어린이들이 이 전자파에 대해서 훨씬 더 피폭, 그러니까 흡수를 많이 한다.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요즘 보면 성인들보다가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잘 때까지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게임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린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가 있겠고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ADH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휴대전화 사용이 많을수록 ADHD의 유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있습니다. 이 ADHD라는 게 뭐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사실 뚜렷한 병명은 어디가 아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뚜렷한 병명이 딱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디 뭐 머리가 갑자기 아프다라든가 어디가 뭐 부러졌다 이러면은 명확하게 딱 나오겠는데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암 번지는 마을, 암 환자만 40%인데 이런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40% 이상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전자파 때문에 나오는 것, 신경계통입니다. 거의 신경계통, 뇌, 유전자 손상, 혈액 응고, 두통, 이런 부분들로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전자파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고요. 앞서서 철탑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배전 개통도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그 외에도 있겠죠. 수력 발전소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열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뭐 수력이든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전기를 생산을 해서 송전선로 많이들 보셨죠? 뭐 차 타고 가다가 보면 산 위에 철탑들 있지 않습니까? 송전선로, 이 송전선로를 타고 1차 변전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의 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4라고 해서 15만 4천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15만 4천 볼트의 전기가 이런 고압 철탑을 통해서 1차 변전소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만 4천 볼트를 송전을 하게 됩니다. 송전을 하고 2차 변전소라고 했는데 2차 변전소는 여러분들도 가끔 보셨을 겁니다. 어떤 동네에 철조망을 이렇게 크게 치고 거기에 보면 철탑들이 서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역, 큰 지하철역 쪽 옆쪽 가면은 또 이게 2차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2차 변전소까지도 15만 4천 볼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15만 4천 볼트가 들어오면 이 전기를 가지고 전봇대 배전선로를 타고 22,900볼트에 대한 전압으로 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15만 4천 볼트가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에서 실어가지고 이렇게 쭉 오게 돼서요. 배전선로까지 오는데 배전선로로 타고 들어오는 전기, 그러니까 배전선로에서 집 옆에 보면 전봇대 아시죠? 예, 전봇대까지 타고 들어오는 전기는 22,900볼트로 다운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22,000볼트. 그러고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있죠. 이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주상, 그러니까 가정집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 전기가 220볼트 또는 380볼트. 380볼트는 보통 보면 공장용 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220볼트는 가정용 전기입니다. 예전 80년도, 90년도 때에는 우리나라 전기가 110볼트가 있었다는 것도 아시죠? 110볼트, 220볼트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110볼트를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220볼트와 380볼트 공용 전기 이렇게 해서 배전선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암 환자 8시 뉴스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한 암 환자가 40%가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철탑 아래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자파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탑을 세울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주택이 없는 주택가를 거의 피하게 되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그 산이 없는 곳,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기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을 단지, 그러니까 주택 밀집 지역 옆쪽에 철탑이 서 있는 경우도 근근히 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자파가 사람 몸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자파에 대한 어떤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정부에서도 이게 한전에서도 매립을 시킵니다. 땅속으로 다 매립을 시켜요.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대 시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렇게 철탑으로 가다가 보니까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다 매립을 시키는 거예요. 땅속으로 매립을 시켜서 땅으로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철탑으로 가게 되면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매립을 시키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한전, 정부에서는 매립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위로 가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전자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땅속으로 매립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는 빈 공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빈 공터가 없습니다. 수도권 쪽이나 빈 공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매립을 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매립을 시키려고 하면 뭐 집이 지어 있는데 그 집 지하로 땅을 파고 매립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이 주민들은 다 반대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특고압이 들어온다. 위험한 거죠. 땅속으로 묻게 되면 그만큼 안전합니다. 더 위로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그런데도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한전에서 다 와서 설명을 해도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전자파 노출되면 안 된다. 땅속에 묻는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고압에 대한 반대 시위라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약 한 5년, 6년 동안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배전 요사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모셔도 되는 내용들인 것 같고요. 웰바디, 그러니까 프루미 라이프에서도 매트, 전기 매트를 다루시는데요. 전기 매트를 구매를 할 시에 소비자들이 제일 크게 보는 부분들, 전기 구매 시 고려하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거의 한 60%에 육박합니다.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크게 생각을 해요.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제일 크게 다루는 게 전자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 난방, 세 번째가 안정성, 뭐 가격,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세탁 가능 여부, 브랜드를 따진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인 거니까 전자파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계측기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전자파 측정 장비 계측기가 있습니다. 이런 뭐 휴대용은 맞습니다만 인증기관에서 사용하는 좀 고가의 장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오늘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전자파 측정을 지금 여기는 전자레인지인 거고 에어컨이에요. 전자레인지나 에어컨 가까이 가가지고 전자파 측정을 해보면 약 한 1000에서 2000? 평균 한 1500 정도? 제곱미터당 약 한 1500 정도, 1500 마이크로와트 정도의 전자파가 방출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됐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 측정기를 가지고 조금씩 떨어뜨리게 되면 측정값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레인지와 에어컨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을 해야지만이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거는 TV죠. TV는 1.5m, 청소기라든가 오디오는 1m,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뭐 조명기구는 1.5m 잘못됐네요. 0.5m입니다. 에어컨이나 전자레인지는 왜 2m이고 이런 소형 가전들은 왜 1m일까요? 예, 전력 사용량, 소모량입니다. 큰 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큰 놈은 전자파를 그만큼 더 많이 방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그만큼 많이 먹는 놈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방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방출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V, 뭐 세탁기 오디오, 컴퓨터, 뭐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m, 1.5m, 1m 이런 부분들은 안전거리를 나타내는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안 될 때는 최소 모든 가전제품들은 최소 30cm 이상만이라도 띄워서 사용을 해라 라는 부분들이에요. 실제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보면 AC 전기선이 지나가는 쪽에다가 측정 장비를 갖다 대면
1000 마이크로와트, 뭐 1500 마이크로와트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를 약 한 30cm 정도만 띄우더라도 아주 많이 100단위 또는 10단위까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측정 장비로 테스트를 했을 때. 그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시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안 되면 최소한 30cm 정도만큼이라도 띄워서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인증제품 사용 공고라고 했는데요.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80년대, 90년대 때에는 우리나라도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검이라든가 K마크라든가 안전마크라든가 이런 마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전자 마크라든가 인증 마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전체적인 마크가 2009년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KC 마크로 통합이 됐습니다. KC 마크로 통합. 그러니까 2009년도 7월 1일부터 지식경정부에서 우선 도입을 했고요. 2011년도부터는 강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면 KC 인증을 무조건 다 득해야 됩니다. 득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트 관련을 본다라고 하면 인증을 안 받은 제품들이 간혹 유통이 되는 경우들을 간혹 저도 사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KC 인증을 득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한 고객들이나 소비자들한테도 꼭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KC 인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그럼 이 KC 인증에 대한 중요도, 왜 중요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전기 매트의 화재 발생, 뉴스에도 간혹 나오고 인터넷 매체,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저도 사실 이쪽에 종사하기 전, 전자 쪽에 종사하기 전, 그러니까 학창시절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집 콘센트가 아마 이랬었던 것 같아요. 몰랐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몰랐어요. 아까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KC 인증을 득하려고 들어가게 되면 인증에도 시험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다들 아시는 전파 인증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파 인증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세이프티, 그런 안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료를 제출을 할 때 우리 제품은 인증 시험을 의뢰를 하게 되면 최소 시료를 2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기관 자체가 동일한 기관이지만 시험하는 항목 자체가 틀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대는 전파 인증, 전자파 인증에 들어가고요. 시료 하나는 안전 인증에 들어갑니다. 전파 인증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파,
대한 부분들의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파. 전자파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인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자파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고 안전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전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들인 건데 안전시험은 이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안전한가, 사실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발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지, 또한 어떤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지, 또 번개, 낙뢰라고 그러죠. 그게 전봇대에 쳤을 때 전선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까지, 그리고 사람이 조절기를 조작할 때 비가 와가지고 전봇대에 번개가 맞았어요. 낙뢰가 맞았어. 낙뢰가 맞으면 그 전압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죠. 몇 수십만 볼트가 되겠죠. 그게 내가 들고 있는 조절기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번개에 맞을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번개가 전선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시험까지도 다 합니다. 이 KC 인증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왜? KC 인증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KC 인증이라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요, 최소한 이것만 지켜라. 최소한 이게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최소한 니들이 이것만 지켜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KC 인증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이 제품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KC 인증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부분들만 지켜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KC 인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구매를 할 당시에 KC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제품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건 웰바디 프루밍 라이프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조절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사실 여러분들은 이걸 봐도 사실 모르십니다. 다들 모르세요. 그래서 얼마만큼에 대한 안전회로가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사와 비교해서는 FR4 양면 에폭시 PCB를 사용했다 모르십니다. 사실 FR4 양면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데, FR4 양면 에폭시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녹색 PCB라든가 녹색이라든가 파란색 PCB, 이런 PCB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을 겁니다. 누런색 PCB 혹시 보셨나요? 누런색 PCB는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최저가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이라든가 몇 가지의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보면 PCB 자체도 누런색이에요. 그 누런색 PCB는 소비자들이 잘 모릅니다만 이 PCB에 대해 재질은 FR1 페놀 재질의 PCB입니다. 페놀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페놀. 예전에 낙동강 페놀 사건 혹시 아시죠? 네. 오염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페놀로 만들어진 PCB예요. 페놀 PCB를 사용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PCB는 FR4 양면, 에폭시, 전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PCB를 사용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SMPS 정전압 회로를 사용했다. SMPS를 사용하는 조절기는 극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SMPS가 사실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SMPS가 크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SMPS를 사용해서 조절기 전원부를 사용하는 업체는 극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절기는 전기안전 인증을 듣겠습니다만 규격 자체로는 의료기기 3판 및 CE, UL 규격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전자파 차단 회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 차단 회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매트에서 전자파가 나오면 안 나오게끔 그냥 차단을 해준다. 인공지능으로. 라고 보시면 돼요. 타사 제품들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타사 제품들은 이렇습니다. 물론 자동 전자파가 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타사 제품들은 램프를 하나를 켜서 전자파가 나오면 램프가 불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왔을 때는 전원 코드를 반대로 꽂으세요. 라고 사용 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코드를 뽑아서 반대로 꼽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파가 안 나오고 조절기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자파를 방지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자파 차단 회로가 자동 전자파 차단 회로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타사 같은 경우는 코드를 반대로 꽂으세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또 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기에는 아까 선로를 타고 들어올 때 변압기라고 보셨죠. 그 변압기의 결선도에 따라서 Y 결선과 델타 결선이라는 부분들로 나누어집니다. Y 결선에만 해당돼요. 코드를 바꿔 꽂았을 때 전자파가 잡히는 거는. 델타 결선은 이렇게 꽂으나 저렇게 꽂으나 전자파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소비자한테 갔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전자파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반품하세요. 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자파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모듈 탑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차기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차기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Y 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Y 결선은 그냥 이렇고 델타 결선은 그냥 이렇다 라는 부분들만 보시면 되는데요. Y 결선은 한국 기준으로 가정용 비율의 Y 결선이 약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델타 결선의 비중은 30%. Y 결선과 델타 결선 왜 두 가지를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효율성 때문이에요. 효율성. 어디에는 Y 결선이 좋고 어디에는 델타 결선이 좋기 때문에 Y 결선과 델타 결선으로 그냥 나누어진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용은 있습니다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Y 결선은 코드를 바꿔 꽂았을 때 괜찮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삼상 380V 삼상 4선식 기준이라고 봤을 때 이 점이 N상이라는 데예요. N상이라는 데인데 이 점을 찾아가서 이렇게 꽂냐 저렇게 꽂냐예요. 얘 하나와 얘 하나에 대한 전기가 되겠고 얘 하나와 얘 하나에 대한 전기가 돼요. 이 부분들은 R상, S상, T상이라고 나누어지는데 이 중심점은 N상이라고 해요. 이 N상 하나는 무조건 가정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Y 결선에서는. 그런데 델타 결선에서는 중심점이 없어요.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꽂으나 이렇게 반대로 꽂으나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전자파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방법은 반품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희 조절기 같은 경우는 전자파 차단으로 Y 결선, 델타 결선 모두 차단을 한다. 전자파 차단이 안 돼서 반품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는 부분들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재입니다.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재는 매트가 다른 일반 가전제품들보다는 용량이 조금 큽니다. 쉽게 매트라고 따진다고 하면 작은 것들이 거의 한 150W, 싱글 개념으로 150W 정도가 되고요. 150W, 200W 정도가 됩니다. 싱글 개념으로 조금 큰 것들은 한 300W, 330W 정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더블 개념으로는 약한 평균적으로 한 400W 정도가 되고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전기 매트가 좀 온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기 위해서 매트 열선을 좀 크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싱글 개념으로 한 400W 정도 사용하는 데들이 있어요. 더블 개념으로는 800W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800W가 먹느냐? 이불을 덮고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온도가 한번 올라가가지고
내 설정 온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온도가 머금고 있습니다. 매트 안에서. 그래서 전기가 800W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온도가 식었을 때만 다시 재가동을 시켜줘서 온열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어느 특정 온도까지 올리기까지는 400W면 400W, 800W면 800W까지 전기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만큼의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적게 먹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콘센트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콘센트 연장선을 사용하더라도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400W라고 해봤자 약 한 2A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콘센트들은 평균적으로 한 콘센트당 한 8A 정도가 됩니다. 8A.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배, 세 배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콘센트가 연장선들을 보시면 보통 보면 한 16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멍에 꽂을 수 있는 게 16A가 아니에요. 19 콘센트라고 하면 19 전체에 대한 용량이 16A예요. 사구면 사구에 대한 용량이 16A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콘센트 구멍이 많다라고 해서 용량이 큰 건 아니고요. 단지 필요에 의해서 좀 구멍이 많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지 구멍이 많다라고 해서 용량을 크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전기선은 동일한 선이에요. 그 선이 굵다라고 하면 용량은 더 커질 수가 있겠지만 들어오는 전기선은 동일한데 콘센트만 19, 29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들어오는 건 정해져 있는데 빼가는 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콘센트가 19, 29가 되더라도 그 전체적인 용량이 콘센트의 용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보시면 여기도 만약에 여기도 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만 사실상 보면 벽에는 한 개였을 거예요. 한 개에서 따와서 이렇게 멀티탭 연장선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사용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꽂혀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꽂혀 있게 되겠죠. 오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화재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콘센트 구멍에 약 한 8A 정도가 되는데 그걸 오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매트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국부과열, 혹시 국부과열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아시나요? 국부과열까지에 대한 부분들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부과열이라는 거는 매트에는 온도 센서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원래는 달려 있었어요. 그 큰 매트에 온도 센서가 위치가 어느 한 위치에만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가 이불을 덮고 자다가 이불을 걷어 제꼈어요. 그럼 이 이불이, 무거운 이불이 어느 한쪽에 가서 이렇게 쌓여 있게 됩니다. 온도 센서가 있는 위치에 이불이 쌓여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온도 센서가 없는 위치에 가서 이렇게 이불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온도 센서가 감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뜨거워졌는지. 뜨거워졌는지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쪽 이불이 쌓여있는 쪽만 온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돼요. 상승을 해도 온도 센서는 저쪽 다른 쪽에 귀퉁이에 있거나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온도 센서가 온도를 높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국부과열. 이런 거죠. 온도 센서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불은 여기에 쌓여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여기만 뜨거워져서 여기만 화재가 난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KC 인증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런 테스트들이 없었었는데요. 지금은 KC 인증에서 국부과열에 대한 테스트까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제품을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온도 센서를 여기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메모리폼 베개. 메모리폼 베개는 다른 일반 소자에 비해서 이불이라든가 이런 그 소자에 비해서 훨씬 열을 많이 머금습니다. 훨씬 열을 많이 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폼 베개가 만약 이 위에 올라앉아 있다고 하면
화재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 KC 인증을 받을 때에도 안전성 시험 테스트를 할 때에 메모리 폼 베개 사이즈만큼 이 베개가 어느 위치에 가 있더라도 그 안에는 온도 센서나 바이메탈, 그러니까 온도를 차단해 주는 소자가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안전 인증의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넣어도 됐던 거를 온도 센서를 크게는 적게는 4개, 바이메탈도 적게는 4개, 많게는 막 8개, 10개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화재, 매트 때문에 화재가 났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서 사용을 해라 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매트 케이블을, 이런 매트 케이블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는 꼭 사용하지 말아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원형 케이블에 비해서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막 왔다 갔다에 대한 시험, 스트레스를 많이 줬을 때에는 원형 케이블보다가 많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형 케이블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콘센트가 빡빡하다고 해서 좀 헐겁게 사용해서 끼워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꽉 끼워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까지도 다 합니다만 웬만하면 매트 위에 조절기를 올려놓으면 이런 시험까지도 다 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밖에다가 두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조절기, 여기 보시면 요만큼 탔죠? 사각형. 딱 조절기 사이즈만큼 탔습니다. 전기장판, 물론 옛날 전기장판입니다. 비닐 전기장판. 이 위에 조절기를 올려놓으니까 열선이 뜨거워지면서 조절기도 같이 뜨거워집니다. 조절기 기본 열이 있는데 매트 열선까지도 더해져 버리니까 여기가 훨씬 뜨거워져서 이렇게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웰바디 프루빙 라이프에서 신작 차기 모델입니다. 차기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우리 제품을 제어를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원격 제어, 빅데이터 수집,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IoT를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좋으냐? 단순하게 그 제품을 우리가 휴대폰으로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껐다 켰다. 그럼 왜 굳이 그 제품을 휴대폰으로 껐다 껐다까지 제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어르신들은 잘 사용을 못 하셨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들 스마트폰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고 또한 이 IoT 시대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은 뭐든지 다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제품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꼭 휴대폰으로 제어를 한다라고 해서 좋은 부분들만은 아니고요. 원격 제어도 가능하지만 제품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품이 AS가 발생을 했다, 불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고객이 AS 센터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우리 제품 고장이 났어요. AS 해주세요. 그런데 이 IoT가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제품 자체에서 나는 고장이야. 나 지금 내가 어디가 아파. 바로 외부로 올려주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서버에다 올려주게 되겠죠. 웰바디 서버에다가. 그러면 그 서버에서 CS팀에서 보고 어느 고객집이
조절기가 뭔가 조금 이상이 있구나. AS 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고객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 고객이 직접 전화를 안 하고, 고객님, 저희 제품 어떤 부분들이 이상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부분들로 될 수가 있어요. 고객에 대한 뭐 어떤 가치 창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AS 기사인데 어떤 자재를 가지고 가라 라고 명령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집은 뭐 열선이 잘못됐으니까 열선을 가지고 가, 온도 센서가 잘못됐으니까 온도 센서를 가지고 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사실 AS 기사가 와가지고 보고 뭐가 잘못됐네, 자재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자재를 챙겨서 다음날 다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어지겠죠. 여기 있습니다. 가정이고요. 여기에서 원격 제어를 해서 서버에다가 이상 유무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고 관리, 창고에서 어떤 자재를 특별히 뭐 이런 AS 기사인데 가지고 가라 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IoT, 그러니까 내가 뭐 제주도, 부산에서 우리 집에 있는 뭐 여기 하남에 있는 제품을, 우리 집에 있는 제품을 껐다 켰다 제어를 할 수가 있겠고, 또한 내가 만약에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매트를 안 켜고 왔어, 안 끄고 왔어 라고 하면 휴대폰으로 끌 수가 있는 거죠. 집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야, 내가 그 매트 안 껐다, 그 매트 좀 꺼라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집에 아무도 없거나 또한 아침에 나올 때 안 끄고 왔으면 하루 종일 안 끄고 왔는지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매트가 안 끄고 왔으면 휴대폰에서 알람을 띄워줍니다. 집에 매트가 켜 있습니다. 끌까요? 예, 꺼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그 외에 어떤 모든 이러한 IoT를 접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보다가 많은 어떤 뭐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설명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제품 온오프 제어, 원격 제어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앱에서는, 휴대폰 앱에서는 뭐 일단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휴대폰에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제품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실제 현재 온도, 매트의 현재 온도가 몇 도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설정 온도 47도, 46도, 뭐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추어서 설정을 할 수 있겠고요. 휴대폰에서 그런 집에 있는 뭐 매트 조절기에서 자동으로 온도가 제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뭐 이렇게 싱글 더블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빅데이터라고 했는데,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상청에서 내려주는 온도 데이터가 있겠죠. 어느 지역은 몇 도, 어느 지역은 몇 도, 어느 지역은 비가 옵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이 뭐 조금 꿉꿉해지거나 이러면, 이불도 꿉꿉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자동으로 켜서 이불을 한번 말려주거나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 또한 온도가 많이 낮으면 설정 온도도 조금 더 올려서, 주위 온도가 낮으면 온도를 조금 더 올려서 인공지능으로 매트를 자동으로 컨트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도를 내가 보통 잠자는 취침 시간이라든가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평균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껐다 켰다 하기가 귀찮으니까 온도를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을 맞춰 놓으면 몇 시에 꺼졌다가 몇 시에 켜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겠고, 또한 뭐 1시간 있다 꺼져라, 2시간 있다 꺼져라,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용 기록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매트를 언제 켰고 언제 껐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용 기록을 다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뒀냐 하면 아까 화재 사진 보셨을 거예요. 화재 사진은 한 집에, 이쪽 집은 A사의 제품이었고요, 이쪽은 B사의 제품입니다. 그 두 가지 제품 다 저희가 조절기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아까 공교롭게도 거기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어떤 놈한테 물론 그 두 개 다 거기에서 매트에서 화재가 난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화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인증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매트에서 사고가 많이 안 납니다만 90년도 2000년대 초반대에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A사 B사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화재가 났는데 어떤 놈한테서 화재가 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IoT를 접목을 해서 사용 기록을 둔다라고 하면 그때 화재가 났을 때에 우리 매트는 가동을 하고 있지 않았어. 니들 잘못이야. 라는 부분들도 법적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우리가 가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동 중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서버로 에러를 띄웁니다. 어떤 에러다. 어떤 에러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띄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다 드렸던 부분들인 거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